어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44명으로 집계됐고 위중증 환자도 736명으로 또 최다를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사적 모임을 제한하고 식당과 카페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확진된 목사 부부의 초등학생 아들도 변이 감염이 확인되면서 교육당국이 해당 학교에 대한 선제 검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열흘 동안 격리 조치 시행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호인 조동현 선대위원장이 사퇴를 표명한 데 대해 송영길 대표가 직접 만나보고 판단하겠다며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607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정부 안보다 3조 3천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 68조 원이 포함됐고 경항모 예산안도 진통 끝에 통과됐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면서 공수처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건데 공수처는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 수도권 주택 거래가 1년 전보다 2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도 기준치인 100 아래로 떨어졌고 서울에 이어 경기도 아파트 시장에서도 팔겠다는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로 제한됩니다. 또 식당과 카페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역 패스가 도입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44명, 위중증 환자는 736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울입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됐다고요.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연일 5,000명 안팎으로 나오는 데다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의료 대응 체계가 한계에 이르자 정부가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고 방역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잠시 뒤 11시에 보건당국이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우선 정부는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특별 방역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4주간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로 축소됩니다. 지금은 수도권에서는 최대 10인, 비수도권은 최대 12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했습니다. 또 일주일의 계도 기간을 둔 뒤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 패스 적용은 내년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노래방, PC방, 학원 등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김부겸 총리는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지금 가장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며 적극적인 백신 접종 동참과 함께 연말에 계획한 만남과 모임도 가급적 미뤄달라고 국민에게 요청했습니다. 네, 개훈이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도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944명으로 사흘 연속 5,000명 안팎을 이어갔습니다. 어제보다 300명 넘게 줄었지만 여전히 5,000명에 가까워 확산세가 거셉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3명이 늘어난 736명으로 사흘 연속 700명을 넘으며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34명이 늘어 누적 3,739명입니다. 신규 확진자의 78.5%인 3,864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 역량이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8.1%로 전날과 같았습니다. 서울이 89.9%이고 경기 85.2%, 인천 91.1%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9.2%입니다. 이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코로나19 환자도 902명으로 여전히 900명이 넘습니다. 대기자 가운데 70살 이상 고령자는 444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이틀 연속 1,000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전에서는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곤 기자. 네, 대전의 한 요양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전에서는 다수의 요양시설에서 사흘 동안 1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제 뒤로 보이는 요양병원은 집단 감염으로 동일 집단 격리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모두 6개의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됐는데요. 어제도 19명이 추가로 확진돼 관련 누적 감염자는 151명으로 늘었습니다. 시설 특성상 확진자 대부분이 7, 80대 고령층으로 중간 역학조사 결과 4분의 3 정도가 돌파 감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접종을 한 사람도 30명이 넘었는데 2주가 지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감염자들이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큰 연령대지만 대다수가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시는 종사자나 보호자를 통해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임종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면회를 금지했습니다. 또 종사자 PCR 검사를 주 2회로 늘리고 입소자들도 매주 검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역당국은 중증 환자 병상이 28개 가운데 5개밖에 남지 않으면서 시내 병원장들을 소집해 추가 병상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충남과 부산에서도 1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던데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하루 비수도권에서는 1,0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날보다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은 이틀 연속으로 1,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한 건데요. 가장 많은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확진자를 기록했고 충남과 부산에서 100명 넘는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곳은 충남입니다. 156명이 신규 확진됐는데 이 중 40% 정도가 천안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확진자 2명이 나온 천안 서북구의 한 요양원에서 14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도 잇따랐습니다. 당진에서도 목욕탕을 매개로 한 감염자 등 15명이 확진되는 등 계룡과 부여, 홍성과 태안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 141명이 나온 부산에서는 노인 주간 보호시설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확인돼 사흘 동안 19명이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목욕탕과 재래시장, 요양병원 등 기존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사흘 동안 1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강원은 98명이 확진됐습니다. 춘천과 원주에서 가족과 접촉자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추세인데요. 원주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복지시설 집단 감염과 관련해 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52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에 확진된 목사 부부의 10대 아들도 변이 감염으로 확인되자 교육당국이 해당 학교에 대해서 선제 검사에 나섰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목사 부부의 10대 아들 A군이 재학 중인 인천 모 초등학교에서 선제적 PCR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A군은 전면 등교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달 25일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 등교했다가 당일 오전 부모가 확진 판정을 받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곧바로 하교했습니다. 또 같은 날 이뤄진 1차 검사에선 음성 반응을 보였지만 자가격리 중 2차 검사를 받은 뒤 지난달 3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오미크론 변이 감염은 어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5명 가운데 4명은 현재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1명도 미열이 있는 비교적 가벼운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5명 모두 현재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에 입원 중인 나이지리아 방문 부부와 그 지인 등 3명과 관련해 최초에 기침, 가래 등이 있었지만 2명은 현재 무증상이고 1명은 미열이 있는 경증 이하 상태로 호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이 국내에서도 확인되면서 기존의 코로나19 백신 무용론이 등장하자 전문가들은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를 대응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각에서 기존의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없다며 오미크론 맞춤형 백신이 나올 때까지 접종을 미루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미크론이 백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방역당국의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대본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12월 3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상 회복 이후 방역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지난 월요일 대통령 주재 긴급회의를 통해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고령층의 추가 접종과 미접종자의 접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총력을 다해 의료체계를 확충하는 한편 요양병원 등 고령층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루 5,000명 규모로 유행이 커지고 있고 중증 환자가 많아지며 의료체계가 한계에 처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지역사회에 추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비롯한 추가적인 방역 조치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들,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 결과 정부는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방역 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 오랜 기간 불편을 참아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로 시작한 일상 회복임에도 다시 방역 조치를 강화하게 되어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의료 대응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위험 요인을 고려했을 때 방역 조치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방역 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차 접종과 미접종자의 예방접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게 되는 시기까지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가지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적 모임 규모를 수도권의 경우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합니다. 연말 연시에 많아지는 모임과 약속 등 개인 간의 접촉을 지금보다 줄여서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증 환자의 대다수인 85% 정도가 고령층의 감염입니다. 이는 4분의 3 정도가 지역사회 감염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 조정은 12월 6일 월요일부터 4주간 시행하며 이후 유행 상황을 보며 다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중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제기되었으나 생업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이번 조정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향후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로 검토할 것입니다. 둘째,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 패스 대상 시설을 대폭 확대합니다. 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이 미접종자이기에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중환자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하여 방역 패스를 확대합니다. 식당과 카페를 비롯하여 실내 기반의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확대합니다. 12월 6일부터 영화관, 공연장, 학원과 스터디 카페, 박물관과 도서관 등 14종의 시설에 대하여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1주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 한해서는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필수성을 고려하여 미접종자 1인까지는 이용을 허용합니다.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일행 중 한 명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방역 패스 업소의 전자 출입 명부 사용을 확대하고 이로 인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장에서의 방역 패스의 원활한 적용과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은 6개월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6개월이 도래되고 있는 만큼 추가 접종을 꼭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미접종자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셋째,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8주 후부터는 방역 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합니다. 12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18세 이하의 확진자는 현재 20% 내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4주간의 발생은 성인보다 더 높습니다. 청소년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대면 수업 등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방역 패스의 확대와 예방 접종률 제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만 청소년들이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8주 후인 2월 1일부터 방역 패스 적용을 시행합니다. 아직 접종을 받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염의 위험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와 같은 새로운 위험도 나타났습니다. 격리로 인한 학업 차질과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한 감염 전파 가능성 등 간접적인 피해까지 고려할 때 예방접종의 이익은 더 커지고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주에 하루 5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위중증 환자 수도 700명이 넘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일상 회복을 잠시 미루고 다시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게 되어 진심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일상 회복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의 참여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반드시 3차 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사전 예약 없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시면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아직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접종을 서둘러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생명과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그리고 일상 회복을 더 나아가기 위하여 예방접종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의 위험이 커지고 있고 그에 따른 주의가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고령층 부모를 둔 가족의 경우 실내에서의 사람 간의 만남을 조심해야 합니다. 기업과 경영계에도 부탁드립니다. 공공부문은 회식과 출장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업에서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 지난 2년간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 어떤 나라보다 현명하고 성숙한 자세로 위기를 극복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마음을 모아 대처해 나간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정부도 범정부적인 모든 역량을 모아 이번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여 다시 일상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 네, 지금까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내용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상 회복 이후 방역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가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 규모가 축소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6명, 비수도권의 경우 8명으로 모임 인원 제한이 설정됐습니다. 또 영화관과 공연장, 학원, 스터디 카페 등의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됩니다.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은 6개월로 정해졌습니다. 또 8주 뒤부터는 방역 패스 예외 범위가 18세에서 11세로 조정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위중한 만큼 수도권의 연말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은 YTN2 채널을 통해서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 좀 더 알아볼까요? 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뒤 변이에 감염된 목사 부부가 동선을 속인 데다 다른 확진자 가족들도 대규모 예배에 참석해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인천 미추홀구 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목사 부부가 속한 그곳 교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확진자가 교회에서 나오면서 교회에서 사람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교회 문 앞에는 시설 폐쇄를 알린 안내 문구도 적혀 있는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40대 목사 부부가 바로 이 교회 소속입니다. 두 사람은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뒤 실시한 PCR 검사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는데요. 부부의 10대 아들까지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24일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할 때 방역 택시를 탔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지인 A씨가 운전한 차를 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5일 목사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A씨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자유롭게 생활하다 오미크론 변이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A씨의 아내와 장모, 지인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겁니다.
특히 A씨의 가족들은 지난달 28일 이곳 교회에서 열린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함께 있었던 인원만 400명이 넘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신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고요. A씨 가족들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동선을 숨긴 40대 부부나 A씨를 고발할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등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수도권 지역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도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감염 취약 시설 등 집단 감염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는 14명이 추가로 확진돼 지금까지 543명이 감염됐고요. 서울 가락시장에서도 30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모두 316명이 확진됐습니다. 환기가 어렵고 공용시설이 많은 시장의 특성 때문에 감염이 광범위하게 퍼졌고 불씨도 쉽게 꺼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경기 양주시 요양원에서 지난달 26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모두 27명이 확진됐고요. 경기 안산시 병원에서도 55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또 경기 광주시 어린이집에서 20명, 서울 용산구 고시원에서 21명이 확진되는 등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위험성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시민 모두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고 신속한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것이 변함없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미추홀구 교회 앞에서 YTN 김철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과 공급 병목 현상 등으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뒷걸음질 치면서 3분기 우리 경제가 0.3%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고 11월 소비자 물가도 9년 1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해서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3분기 우리 실질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0.3%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작년 1분기와 2분기에 역성장을 기록한 후 3분기 들어 성장세로 돌아선 후 올해 3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성장률은 1, 2분기에 비교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0.5% 안팎을 기대했던 시장의 전망치도 밑도는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에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유지했지만 3분기 성장률이 0.3%에 그쳐 산술적으로 4분기 성장률이 1%를 넘어야 연 4.0% 성장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연간 성장률 4.0%가 되려면 4,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03%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0.01%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4분기 1% 성장 달성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도 이미 확진자가 나와 조금씩 살아나던 내수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도 문제점으로 제기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3.7%나 올라 9년 1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면서 내수 경기에 타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들어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급격한 물가 상승, 가계부채 급증 등 여러 악재로 올해 4% 성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집계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300여 건,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집값 오름폭도 줄어서 부동산 시장에 변곡점이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서울 응암동에 있는 한 부동산. 매도 물량은 쌓여 있지만 매수 문의는 뚝 끊겼습니다. 인근에 있는 960여 세대 아파트 가운데 지난 10월 매매 계약이 된 건수는 단 한 건. 그야말로 거래 절벽인 상황입니다. 거의 포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접을 계획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접은 부동산들도 있고요.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와 빌라 등을 포함한 전체 주택 매매 거래량은 모두 8,147건. 한 달 전보단 15%, 1년 전보단 23%나 줄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은 바닥을 기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300여 건,
이는 지난 2019년 3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집값 오름세도 많이 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지난 10월 넷째 주 이후 6주 연속 축소됐고 전국 아파트값 오름폭도 1년 전인 지난해 10월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올해 들어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 피로감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조이기에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파트값이 수년간 오르면서 가격 상승 피로감이 쌓였고 기준금리 인상과 종부세 부과 등 세금 부담이 맞물리면서 매수세가 더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와 내년 선거를 앞두고 개발 호재가 나올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완전한 부동산 시장 안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서울에 이어 경기도 아파트 시장에서도 살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이번 주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9.3을 기록해 기준치인 10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수급 지수가 기준치보다 아래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뜻으로 수도권에서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온 건 지난해 5월 이후 1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수사력 부재 속에 고발장 작성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용두사미로 수사가 끝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네, 손준성 검사의 영장이 또 기각되면서 공수처 수사력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지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공수처 수사로는 손 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 검사는 영장 기각 이후 구치소를 나오면서 공수처의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는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월 26일 손 검사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도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후 공수처의 수사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밑에 있는 검사들과 수사관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1차 영장 기각 이후 손 검사를 2차례 소환하고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 수사를 통해 증거 확보와 혐의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또 1차 영장 때는 성명 불상으로 적시했던 지시자를 삭제하고 고발장 전달자로 휘하 검사와 수사관을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는 끝내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휘하 검사들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만들어진 고발장을 전달받았다고 영장 청구서 범죄 사실에 적시하긴 했지만 그럼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느냐는 어제 영장 심사 당시 재판부의 질문에 추측성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텔레그램 손준성 보냄 외에는 딱히 확실한 물증이나 진술로 혐의를 입증하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손 검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공수처는 지난 9월 초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한 뒤 손 검사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1, 2차 구속영장마저 잇따라 기각되면서 핵심 인물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가 3전 3패라는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관여 여부와 정도 등 고발 사주 의혹의 윗선을 밝혀내려던 계획도 사실상 가로막히게 됐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손 검사 등 관련자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조만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시에 공수처로서는 최대 위기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인력 대부분을 투입했을 정도로 대대적인 수사를 펼쳐왔지만 이제는 무리한 강제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수사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까지 남기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YTN 우철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선 후보 사이에 갈등이 길어지자 윤 후보가 긴급히 선대위 핵심 관계자 회의를 소집해서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답변을 할지 주목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되셨죠?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대표 오늘 만나시나요? 그래서 저는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뭐 장소 그런 게 본인이 지금 아침에 인터뷰한 것도 제가 봤는데 하여튼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 홍보비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윤핵관이라고 해서 표현도 나왔는데 좀 파악이 되신 건가요? 아니,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누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준석 대표가 그 일을 또 자임을 했기 때문에 믿고 제가 즉석에서 그러면 홍보 미디어 총괄 본부를 우리 대표께서 맡아달라고 제가 인선에 대해서 좀 그 정보를 공유하고 좀 상의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 제가 홍보 미디어 부분을 맡을 전문가를 좀 추천해 달라 했더니 본인이 이거를 직접 직할을 하겠다 해서 그럼 하십시오 하고 내가 즉석에서 그 일을 맡겼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뭐 다른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 네. 그래서 오늘 어디 바깥에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그러니까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소문을 들으신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 얘기를 제 주변에서 저한테 하는 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의원님 아까 회의장에서 얘기하신 네, 그걸 좀 해주시고 이동하시죠. 네. 100년. 100년. 그리고 저는 이준석 대표를 만날 때마다 그 번득이는 아이디어와 이런 거에 제가 늘 감탄을 하고 늘 만날 때마다 많은 아주 공부와 이런 공부도 되고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제가 아마 주변에 보십시오. 제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도 나는 만날 때마다 참 새로운 걸 많이 배운다. 나이는 젊어도 이 대표를 맡을 자격이 있다. 난 늘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또 우리 정당사에 정말 가장 최연소고 막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젊은 당대표를 제가 대선 후보로서 함께 이 대장정을 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런 지금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저도 좀 당황스럽고 제 스스로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오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오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늘 저는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또 11월 5일 그 전당대회에서 제가 후보가 된 바로 다음 날 가장 먼저 점심 식사를 하면서 앞으로 이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본인이 그동안 준비했던 거에 대한 개요를 또 제가 들었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뭐 또 저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만나서 제가 오늘도 사실 일정을 좀 정리하고 제주도를 가려고 그랬는데 다시 또 장소를 옮긴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안 만나겠다고 또 선언을 해놨는데 그래서 그렇게 좀 여기까지 할게요. 아예 연락은 지금 안 되고 자세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죠. 당초 윤 후보가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 대표가 머물고 있는 제주로 가서 직접 만날 예정이었는데 이 대표와 약속도 잡지 못하면서 제주행을 보류했습니다. 긴급 회의를 마친 윤 후보 취재진 앞에 서서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싶다 이런 뜻을 다시 한번 내비쳤고요. 또 홍보위 관련한 내용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다라면서 본인이 직접 홍보 분야 일을 하겠다고 해서 맡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며 대표를 맡을 자격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함께 대선 대장정에 간다는 생각에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선대위를 둘러싸고 여야 모두 이렇게 난관에 부딪힌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영입 인재 1호인 조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사퇴를 공식 표명한 데 대해 직접 대화를 나누고 판단하겠다며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젯밤 조동연 위원장이 사퇴를 발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밝혔죠. 네, 송 대표는 조 위원장과 주말쯤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고 판단할 생각이라면서 바로 사퇴를 받아들이진 않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전화를 통해 저에게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제발 자기 아이들, 가족들에 대해서 이런 공격을 멈춰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말경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보고 판단을 할 생각입니다. 특히 송 대표는 조 위원장 아이들 신상까지 공개하는 행위는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당 법률지원단은 이를 알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와 강용석 변호사 등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과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오늘부터 익산과 전주를 시작으로 전북 2박 3일 동안 순회 일정에 나섰는데요. 식품 클러스터를 찾고 길거리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데 이어서 오후엔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 조동연 위원장의 사퇴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년 예산안 처리 소식도 알아보죠.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거죠. 네,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하루 넘겨서 통과됐습니다. 재석 의원 236명 가운데 159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53명, 기권은 24명이었습니다. 애초 정부안보다 3조 3천억 원이 늘어난 607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손실보상금과 지역화폐 등 소상공인 지원 68조 원이 포함됐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과 의료지원 예산 7조 원이 담겼습니다. 앞서 경항공모함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을 두고 민주당과 이견을 보인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특별한 저지 없이 일부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반대나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경남 양산에서 가출한 여중생을 또래 여학생들이 집단 폭행했던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 이런 지적이 또 나왔습니다. 그제 경기도 안양에서는 작업자 3명이 도로 작업을 하다가 롤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고 어제 서울 강서구에서는 아파트 창틀 교체 작업을 하던 남성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미 지난 7월에 발생했던 일이고요. 7월 3일에 한 여학생,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선배 여중생들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집단 폭행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그 폭행했던 그 여학생들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또 동영상을 유포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처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지금 불거진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건가요? 일단 그 경찰이 출동을 했었던 예. 사건이에요. 그래서 출동을 한 번만 했던 것이 아니라 3번을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폭행 사건 이전 날, 전날에 이미 그 가출 그 청소년들이 있다라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1차로 경찰이 이제 출동을 했었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호자가 지금 이 폭행당한 이 소녀의 보호자가 가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출 신고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가출 신고한 상태에서 경찰이 또 같이 이제 출동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확인을 못 해요. 근데 문제가 이제 뭐 지금 영장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 아내를 이제 제대로 수색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차 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보호자가 지금 그
그 폭행을 했던 가해 청소년들하고 이제 직접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일부 실랑이가 있어서 지금 보호자가 그 가해 여학생들의 뭐 뺨을 때렸다라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해 여학생들도 경찰에다가 나 폭행 당했다라고 신고를 했고 또 이 그 지금 그 보호자분 같은 경우도 지금 아이가 실종된 상태다라고 해서 가출 신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경찰이 3차까지 이제 출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집 안에 사실은 있었어요 피해 여학생이. 근데 이제 발견을 못했던 이유가 이제 피해 여학생이 이제 무서워서 이제 숨어 있었는데 그 이제 세탁기 뒤에 숨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경찰은 이제 안방하고 뭐 거실 이 정도만 뒤지고 그 나머지 부분을 확인을 못했는데 이 피해 여학생 같은 경우도 이제 무서워서 그 안에 숨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3번 출동했던 상황에서 분명히 이 여학생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경찰이 좀 제대로 확인을 못해서 이런 안타까운 폭행 사고가 발생했고 또 동영상까지 유출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라는 점이죠. 네, 경찰의 초기 대응 부실 논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도 논란이 좀 일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뭐 일단 지금 그 학폭위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 이 학생들이 지금 촉법 소년에 해당이 되는 게 2명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2명 같은 경우는 이제 학폭위가 개최가 됐고요. 그 양산 그 교육지원청에 의하면 지금 그 보호조치 및 접촉 보복행위 금지, 그다음에 사회봉사 8시간, 학생 특별교육 6시간, 그리고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하고 가해자 징계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보호 처분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학폭위 징계 정도 그리고 또 이제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2 학생은 이제 검찰로 송치됐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공동 폭행 혐의가 적용이 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여기에 그 학폭위 처벌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학생이 받은 그 신체적 피해나 정신적 피해에 비해서 너무 또 그 처벌 수위가 좀 낮지 않나 이런 좀 뭐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논란들이 항상 있어 왔잖아요. 그 촉법 소년에 대한 또는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그런 논란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 공동 폭행 혐의만 적용이 되고 감금이나 협박 혐의는 제외가 된 거잖아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게 그 가출 상태에서 그 피해 학생이 자발적으로 그 학생들과 어울렸다라고 경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해자에게 감금이나 폭행죄를 묻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경찰이 얘기했던 게 이 A 양이 지금 조사를 요청을 했는데 경찰에서 1달 이후에 그 조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자한테 피해자 소녀에게 출석 요구를 했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조사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그러니까 강제 소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냐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간 게 아니고 또 가정불화로 이 지금 피해 소녀가 여러 번의 단순 가출 이력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1달 동안 그 학생이 출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서가 반려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학폭위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그 처벌들 또는 징계들이 제대로 지금 집행되어 왔느냐, 진행되어 왔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 올해에도 그 매년 지금 형사 미성년자의 그 연령을 낮추자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고 매년 국회에 이런 법안이 제출되어 왔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제출돼 있거든요. 계류 중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핵심 뭐냐면 이제 14세에서 12세로 낮추자라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사실은 사회적인 합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단순하게 그 제가 수치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13년 때부터 촉법소년 비중이 한 3%가 됐거든요. 범죄 비중이. 지금은 2019년을 봤을 때 한 4.39% 정도로 증가했고 전체 소년범은 계속 줄고 있는데 촉법소년이 하는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란도 있잖아요. 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그 아이들 또는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자신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서 범죄를 또는 비행을 저지른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것을 논의해야 되는지가 사실 중요한데 이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진 게 언제냐면 1953년이에요. 형법 제9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그 형법하고 소년법하고 두 개로 지금 소년 범죄를 보고 있는데 형법은 처벌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세 미만은 처벌하지 않는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소년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청소년들 10세에서 18세까지 전체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보호 처분을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과 보호 처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 결국은 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법이 아까 1953년에 형법 제9조에 만들어놨는데 이게 69년째 개정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대가 변했고 사회가 변했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신체가 발달했고 또 정신 연령도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죠. 인터넷으로 정보 취득이 금방금방 또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범죄들을 보면 이런 그 법의 허점을 좀 악용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았냐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보는 게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그 국민청원이 나오는데 국민청원이 이 소년 범죄 특히나 이 형사 미성년자 범죄 나올 때 20만 명 이상이 계속 청원했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형사 미성년자 소년들을 보호하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보호하는 게 원칙이어야 되지만 이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은 우리가 이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특히 이제 강력 범죄들 있잖아요. 살인이라든지 뭐 흉악한 범죄들 또는 자신들이 이걸 인지하고 하는 그런 잔혹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좀 법을 좀 개정을 해서 이런 또 처벌의 엄벌성도 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촉법소년이라는 제도 자체가 도입된 게 너무 어린 그런 청소년들, 너무 어린 아이들의 그 범죄 행위로 인해서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교화의 목적, 보호의 목적이 좀 큰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 부작용들이 좀 제기되고 있는 측면도 있으니까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공사장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그 도로 공사 현장인데 이건 이제 전기 공사였습니다. 네. 전기 공사 현장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롤러로 이제 포장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롤러가 그냥 움직인 거죠. 움직여서 지금 작업자 3명이 이제 사망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롤러가 사실은 운전자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운전자가 그 운전석을 벗어났고 거기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스콘이라고 있어요. 그 깔때기라고 표현하는데 저것이 이제 걸려가지고 저걸 치우기 위해서 자기가 나왔는데 그 옷이 하필이면 기어봉에 걸려가지고 이 롤러가 전진을 해가지고 결국 작업자 3명을 이제 밀쳐내고 사망에 이르긴 그런 사고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당시에 또 신호수가 없었다 이런 그 목격자들의 말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사실은 지금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런 안전사고들이 기본을 무시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여러분들의 진술이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의 진술을 보면 여기 지금 신호수가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호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안전감독관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 여기 신호수도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작업자들에게 모든 안전을 맡겨놨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감독해야 될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고 안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책임도 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관리 책임도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이제 관리 책임 당연히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대상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 롤러 지금 운전자만 지금 형사처벌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또 불법 하도급하고 또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지금 원래 그 원청에서 하도급을 주게 되면 거기까지만 되지 재하도급은 원래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법상으로. 근데 지금 이게 통신회사에서 원청에서 발주를 했고 또 건설업체가 또 그 밑에 하도급을 줬는데 또 재하청을 또 줬어요. 그러니까 4단계까지 내려가는 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일단은 불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분명히 안전에 대한 책임 부분을 누가 나중에 책임지냐? 결국은 원청에서 책임지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하도급 업체라든지 하청업체에서 책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책임자가 불분명해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죠.
네, 특히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도급에 하도급, 재하도급을 계속 이어지다 보면 공사비 단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각 업체들마다 하도급 단계를 거치면서 일정 부분의 마진, 이른바 이익을 가져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관리라든지 안전 책임이라든지 뭐 인력과 장비 등을 좀 부실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번에 그때 우리 광주에서도 네. 붕괴 사고 한번 발생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보면은 하청이 하청이거든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핵심은 단가입니다. 네. 가격 때문에 결국은 계속 하청을 주다 보면 그 업체들은 영세한 업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특히나 안전에 대한 안전 감독자도 없는 경우들이 태반이거든요. 이러다 보면 이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하청이 하청을 주는 이유는 한마디로 그 원청업체에서 귀찮은 거죠, 사실은. 나는 돈 주고 너네들이 알아서 해결해 라고 하는 것이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렇게 하청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하는 업체들은 영세하고 또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장비도 사실 부족해서 특히나 이게 사실은 이렇게 경제적 여력이 없다 보니까 안전 부분이 제일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노동자, 작업자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리 책임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도 한번 다뤄볼까요? 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베란다 창틀을 교체하던 작업자 2명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아파트 8층에서 지금 셰시를 지금 교체하는 그런 작업 중에 그 작업자 두 분이 이제 아래로 추락하셔서 사망한 그런 사고입니다. 지금 보이는 게 이제 그 권양기라는 그런 기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셰시를 들어 올리는 그런 기계인데 이 기계가 사실은 이 하중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 같고요. 기계 자체도 그 압력을 많이 쓰지 못하는 그 기계인데 문제는 뭐냐면 핵심이 저 난간에다 달았다는 거죠. 네. 베란다 난간에 달아서 그 셰시를 그 무거운 셰시를 끌어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난간 자체가 같이 무너져서 여기서 이제 그 지금 작업자 두 분이 사망하셨던 상황인데 이게 왜냐하면 1989년에 그 건축된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셰시 지금 상태가 보이지만 이미 녹이 슬어 있고 저 하중을 견딜 수 없다라고 지금 가정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작업에서는 보통 그냥 그 사다리차를 많이 이용해요. 특히 여기가 높이가 8층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결국은 봤을 때는 사다리차 비용을 지불하기 싫어서 이렇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실한 완강기로 그리고 부실하게 작업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현장에 있던 그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조치도 안 되어 있었던 게 네. 사실은 이렇게 고공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안전주를 착용해야죠. 그래서 떨어지는 것에 낙하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되고 안전모도 착용을 했어야 되고 여러 가지 2중, 3중 그 추락 방지 그 장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은 또 경찰이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단정적으로 말씀하긴 좀 그렇고 경찰의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은 추위가 잠시 주춤했지만 낮부터는 찬바람이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의 체감온도는 1도선에 그치겠는데요. 외출 시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요.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찬바람이 불며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4도, 대전은 7도, 대구는 8도, 부산은 12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추위는 휴일 낮부터 서서히 누그러지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에는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절기 대설인 화요일에는 중부와 호남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